여행 오셨죠? 커피 한 잔 드세요. 제가 여기 사장이에요. 펜션 마당에서 5살 연하 남자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제 번호를 달라길래 바로는 못 줬어요.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번호 주세요. 그렇게 넘겼죠.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외로움이 길어지니까 우울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지 않으려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그날 밤 친구들이 방에서 바로 물었습니다. 몇 살이야? 사장 맞대? 저는 웃어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번호가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연락했고 그 뒤로 5개월 동안 연락이 끊긴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부러워했어요. 연하고 사장이고 저한테 잘해주니까요. 우리는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산 지 3개월쯤 됐을 때부터 질문만 나오면 대화가 끊겼습니다. 바쁘다며 끊고 나중에 하자며 미루고 결국 내가 캐묻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이상했죠. 피하는 게 아니라 확인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막았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끝을 끊었는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선희 63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5년을 혼자 살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죠. 장례 끝나고 49제 지내고 친척들이 돌아가고 나면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편할 줄 알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TV를 틀어놔도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화면만 켜놓고 거실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딱히 없었죠.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까 양을 줄였고 설거지도 접시 한 개만 씻으면 끝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서 물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고요. 저는 먹는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제대로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입맛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귀찮았죠.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제가 반찬 투정도 받고 이거 왜 이렇게 짜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 말이 그리웠어요. 아무 말 없이 밥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우울이 길어지면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현관문 열고 나가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죠. 경로당도 나가다 말았고 마트도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였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지만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을 잘 안 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 괜찮아라고 쓰면 거짓말 같았고 힘들다고 쓰면 친구들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친구 단톡에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강원도 펜션 갈 사람? 저는 휴대폰을 보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귀찮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죠. 머리는 며칠째 안 감았고 옷도 집에서만 입는 추리닝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집에서만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친구들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오케이 선이야, 오랜만이다. 우리 셋이서 가자. 목요일 아침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옷을 골랐어요. 평소보다 좀 신경 써서 입었죠. 친구들이 야, 너 살 빠졌다고 할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면서 숨을 한 번 삼켰어요. 외로움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더 커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나갔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건 점심때쯤이었어요.
친구 둘이 먼저 와 있었고 저는 짐을 끌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나무 테이블이 몇 개 놓여 있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여기 공기 좋다 경치 바라며 좋아했죠. 저도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여행 오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보통이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것처럼 건강해 보였죠. 말투가 익숙하게 다정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남자는 제 앞 테이블에 커피를 놓으며 웃었어요. 저는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경계가 올라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커피를 주면 보통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제가 운영해요. 사장이에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펜션 사장이라고요. 그제야 저는 아, 그러시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도 사장님이세요? 하며 인사를 했죠. 사장님은 잠깐 우리 테이블 옆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처음이세요? 같은 가벼운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날 무렵 사장님이 제게만 물었어요. 번호 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친구들이 아니라 저한테만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왜 저한테만 묻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경계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남편 사별하고 혼자 사는 여자한테 남자가 번호 달라고 하면 보통 좋은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대신 번호 주세요. 사장님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가 바로 번호를 줄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주지 않았고 오히려 사장님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휴대폰에 자기 번호를 입력해 줬어요. 저장 이름은 진태였습니다. 연락 주세요.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마당을 떠났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저장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이 바로 물었죠. 야, 뭐래? 번호 달래. 너 줬어? 아니, 내가 받아왔어. 친구들이 웃으며 야, 너 대단하다. 요즘 남자들은 그렇게 안 당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한테만 물었을까요? 친구들도 같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희는 방에서 씻고 누우려고 했어요. 친구들이 침대에 앉아 또 물었습니다. 야, 몇 살이래? 사장 맞대? 너한테 왜 저래?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그냥 우연히 나도 잘 모르겠어. 같은 말로요. 친구들은 야,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고 했지만 동시에 근데 나쁜 사람 같진 않던데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만 한 거야라고 말하고 불을 껐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진태. 저는 화면을 끄고 다시 켰습니다. 번호를 지울까 생각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두고 나왔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체크아웃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다시 조용했어요. TV 소리도 없고 말소리도 없었죠. 저는 가방을 풀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또 보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에 있었어요. 경로당도 안 나가고 친구들 전화도 받다 말다 했죠. 그런데 휴대폰을 볼 때마다 진태라는 이름이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저는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펜션에서 그런데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썼어요. 그때 커피 고마웠습니다. 이것도 지웠죠. 너무 어색했습니다. 이틀 정도 그렇게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저는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펜션에서 뵌 이선희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두근거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인사만 한 건데 말이에요. 답장은 10분쯤 뒤에 왔어요. 아, 선희 씨. 연락 기다렸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귀가 후에도 번호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문자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였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뭐 하세요? 같은 말들이었죠. 진태 씨는 답장이 빨랐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면 10분 안에 답이 왔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도 문자 답장은 늦었거든요. 그런데 진태 씨는 달랐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선희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진태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쪽 동네까지 갈게요. 커피 한잔 하시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만나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문자는 부담이 없었지만 직접 만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태 씨가 다시 말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요. 저는 그럼 그렇게 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진태 씨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일어나서 인사했죠. 선희 씨, 여기 앉으세요. 말투가 친절했습니다. 앉자마자 진태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였습니다. 진태 씨가 잠깐만요라고 하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진태입니다. 아, 그 방은 오늘 불가하고요. 내일 오후 체크인 가능합니다. 통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예약 전화였어요. 진태 씨는 네, 제가 체크해 볼게요라고 말하며 메모를 했죠. 통화가 끝나고 진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엔 예약 전화가 좀 많아서요. 저는 진태 씨 정말 바쁘시겠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진태 씨는 그렇죠라고 하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어요. 진태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남편분 언제 돌아가셨어요? 자녀분은 어디 계세요? 그 같은 질문도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대답하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죠. 진태 씨는 항상 제 동네까지 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더 자유로워서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어느 날 점심을 같이 먹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진태 씨가 과일을 사주겠다고 해서 함께 가게에 들렀어요.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펜션은 직원이 많아요? 진태 씨는 대답하지 않고 웃으며 말을 돌렸어요. 그런 건 나중에요. 추우니까 손부터 녹이자. 저는 다시 묻지 못했습니다. 말을 돌리는 방식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보다 바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진태 씨가 문화생활을 제안했습니다. 전시 보러 가요. 저는 오랜만에 전시관에 갔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진태 씨가 제 옆에서 말했죠. 사람 많으니까 제 옆에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도 이런 배려를 받았던 게 기억났어요. 전시를 보고 나오는 길, 진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외로움이 줄어드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며 진태 씨가 말했어요.
내일도 보고 싶어요. 저는 저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진태 씨는 웃으며 돌아갔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숨을 쉬었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니까 피곤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연애가 시작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진태 씨는 거의 매일 문자를 보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습니다. 저는 점점 진태 씨한테 익숙해졌어요. 외로움도 많이 줄었죠. 친구들이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처음 만난 그 펜션 마당 말고는 진태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물었어요. 펜션 한번 제대로 구경 가도 돼요? 그때는 마당에서만 봤잖아요. 진태 씨는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직은 안 돼요. 나중에요. 말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왜요? 라고 묻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진태 씨는 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요. 저는 그래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펜션을 못 가게 할까요? 사장이면 당연히 자기 사업장을 보여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태 씨가 계속 다정하게 대해줬거든요. 저는 나중에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닷새 뒤 진태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급했어요. 선희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저는 오후 5시에 만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진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진태 씨가 말했죠. 펜션 일이 좀 복잡해서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저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었지만 진태 씨는 또 얼버무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선희 씨 얼굴만 보고 싶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진태 씨가 피곤해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집 앞에서 헤어질 때 진태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 저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넉 달쯤 지났을 때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펜션 이야기만 꺼내면 진태 씨는 바로 말을 돌렸어요. 요즘 손님이 많아서 곧 보여줄게요 같은 말로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의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태 씨가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5달째 진태 씨는 제 생일을 챙겨줬어요. 꽃다발을 들고 왔고 저녁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는데 진태 씨가 말했어요. 선희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날 거죠? 저는 당연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진태 씨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다시 물었죠. 진태 씨, 펜션은 언제쯤 보여줄 거예요? 진태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죠. 그냥, 저는 그냥이 뭐예요? 라고 묻지 못했습니다. 진태 씨가 바로 화제를 바꿨거든요. 버스 온다. 타요. 저는 버스에 올라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막을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진태 씨한테서 문자가 왔거든요. 오늘 고마웠어요. 선희 씨 덕분에 행복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질문만 나오면 대화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진태 씨가 바다에 가자고 했습니다. 선희 씨,
우리 바다 한번 갈까요? 날씨 좋을 때 가야죠. 저는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바다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갔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났죠. 진태 씨는 차를 몰고 왔고 저희는 동해안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진태 씨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어요. 음악만 틀어놓고 운전에 집중했죠.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진태 씨는 아니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내가 코끝으로 들어왔죠. 저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진태 씨가 슬쩍 저를 보며 웃었어요. 기분 좋아 보여요. 저는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다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오니까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평일이라서 그랬는지 모래사장에는 몇 명만 걷고 있었죠. 진태 씨는 방파제 쪽으로 걸어갔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을 정도였죠. 저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걸었습니다. 방파제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끝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야 했죠. 방파제 끝에 서서 한참 바다를 보고 있는데 진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날 거면 같이 살래요? 저는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살자는 말이 갑자기 나올 줄 몰랐거든요. 바람 소리가 귀를 때렸고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진태 씨는 제 얼굴을 보며 다시 말했어요.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요. 저도 그렇고 선희 씨도 그렇고요.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결혼을 의미했거든요. 5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다시 누군가와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외로움이 다시 돌아올까봐 겁이 났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진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말소리 없는 거실에 앉아 있는 게 싫었어요. 차 안으로 돌아와서 앉았을 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살아요. 진태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진태 씨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좋았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신기했죠.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다시 누군가와 맞춰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일주일 뒤 저희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어요.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해야 했죠. 민원창구 직원이 서류를 주면서 작성하시고 다시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쥐고 칸을 보다가 잠깐 손을 멈췄어요.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진태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한 칸씩 채워나갔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칸이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류가 완성되고 봉투에 넣어졌습니다. 그 봉투가 닫히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묵직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원 창구에서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진태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살까요? 선희 씨 집이 넓으니까 거기서 살까요? 저는 그래요라고 대답했어요.
제 집은 방이 2개였고 오래 살아서 익숙했습니다. 진태 씨는 제가 짐 정리해서 갈게요라고 말했죠. 사흘 뒤 진태 씨가 짐을 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적었어요. 큰 가방 2개와 박스 서너 개 정도였죠. 저는 이게 다예요? 라고 물었고 진태 씨는 네,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사장이라면서 짐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같이 살기 시작한 첫날 밤, 저는 낯설었습니다. 거실에 남자 신발이 놓여 있고 화장실에 남자 세면도구가 있는 게 어색했어요. 진태 씨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죠. 사실 조금 불편했지만 적응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처럼 집을 정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진태 씨 옷도 개서 장롱에 넣어줬죠. 비타민도 챙겨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챙기니까 손이 바빴어요. 진태 씨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 6시쯤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저는 펜션 운영 때문에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사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어느 날 아침 진태 씨가 나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몇 시에 들어와요? 늦을 것 같아요. 손님 체크인이 많아서요. 그럼 저녁은요? 밖에서 먹을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진태 씨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얼굴은 보지만 대화는 짧고 밥은 따로 먹고요.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은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진태 씨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는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펜션 같이 가볼까요? 제가 구경도 하고 싶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진태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TV를 보던 시선이 저한테로 옮겨왔어요. 말투가 차갑게 변했죠. 펜션엔 오지 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다정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왜요?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부부잖아요. 그냥이 뭐예요? 같이 사는데 펜션도 못 가요? 진태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막을까요? 부부인데 펜션 구경도 못 가게 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 진태 씨는 평소처럼 나갔습니다. 인사도 짧았어요. 다녀올게요. 저는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펜션은 금지구역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는 펜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같이 산 지 석 달쯤 됐을 때 진태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진태 씨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고르고 있었죠. 두부, 돼지고기, 파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지금 통화돼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평소보다 빨랐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네, 왜요? 예약이 갑자기 깨졌어요. 큰 예약이었는데 취소됐어요. 그래요? 그럼 어쩌죠? 이번 달 매출이 빠지면 직원 월급 줄 게 없어요. 어떡하죠? 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놨어요. 진태 씨 목소리가 진짜 급했거든요. 얼마나 부족한데요? 진태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달만 300만 원만 메꿔주면 돼요. 저는 숨을 한번 삼켰어요. 3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저축한 돈을 조금씩 쓰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태 씨는 여보였죠. 여보가 힘들다는데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어요. 제가 이체할게요. 고마워요. 진짜 이번만이에요. 다음 달엔 예약이 많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뭘 담았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계산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뱅킹 앱을 켰어요. 진태 씨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여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묶었습니다.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밤 9시쯤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진태 씨는 아직 안 들어왔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설거지하는 물소리만 들렸어요. 여보, 나예요. 왜요? 언제 들어와요? 그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무슨 문제요? 자재업체에서 대금을 당장 달래요. 안 주면 공사가 중단돼요. 무슨 공사요? 화장실 리모델링이요. 손님들이 낡았다고 불평해서 공사 시작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얼마요? 500만 원이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번에 300만 원 줬는데 이번엔 500만 원이라고요. 저는 참았던 질문을 꺼냈어요. 여보, 왜요? 어디에 정확히 쓰는 거예요? 진태 씨는 바로 방어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이 오면 더 복잡해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증빙 좀 보여줘요. 영수증이나 견적서 같은 거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날 못 믿어요? 진태 씨의 목소리가 화가 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그런데 동시에 화를 내는 게 이상했습니다. 부부인데 돈 쓰는 내역 물어보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알겠어요. 이체할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뱅킹 앱을 켰어요. 500만 원을 이체했죠. 영수증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태 씨가 잠깐 집에 들렀다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진짜 이번이 끝이에요. 공사 끝나면 매출 오를 거예요. 저는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대답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끝이라는 말이 진심일까요? 지난번에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사흘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낮 1시쯤이었어요. 저는 빨래를 널고 있었죠. 베란다에서 빨래 집게로 옷을 하나씩 고정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을 닫고 받았어요. 여보. 왜요? 자재값이 급해요. 1,000만 원만 빌려줘요. 저는 빨랫줄을 놓쳤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빨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요? 1,000만 원이요? 네. 이번에 정말 큰일이에요. 이거 안 주면 펜션이 문 닫아요. 저는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300, 500, 그리고 이번엔 1,000만 원이라고요. 합치면 1,800만 원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단단하게 물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보여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진태 씨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사장이 여러 명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처음엔 당신이 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실소유주는 따로 있고 내가 운영을 맡은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여기 운영해요. 사장이에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소유주는 따로라고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엔 누구 이름이 돼 있어요? 회계 정리 끝나면 보여줄게요. 지금은 복잡해요. 같은 질문인데 대답이 매번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요. 여보, 내일 같이 가요. 펜션 주소 찍어줘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내일은 취소됐어요. 뭐가 취소됐어요? 손님 예약이 취소돼서 청소 안 해도 돼요. 그럼 모레요. 모레는 갑자기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럼 글피는요? 거래처 미팅이 있어요. 일정이 연달아 바뀌었습니다. 내일도 안 되고 모레도 안 되고 글피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당신 말이 자꾸 바뀌어요. 처음엔 사장이라더니 지금은 운영만 맡았다고 하고요.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복잡한 거예요. 증빙 하나 못 보여주면서 무슨 1,000만 원이에요? 당신은 왜 날 안 믿어요? 부부잖아요. 진태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죠. 1,000만 원은 이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못 믿겠더라고요. 그날 밤 진태 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시계가 12시를 넘어갔고 1시가 됐고 2시가 됐습니다. 진태 씨는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진태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일이 꼬여서 밖에서 잤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식탁에 놓고 커피를 끓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핵심은 대답이 매번 바뀐다는 거였어요. 거짓말이 습관이라는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었죠. 이틀 뒤 진태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방에 누워 있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죠. 진태 씨는 조용히 들어와서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어요. 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태 씨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꼬였어요. 선희 씨만 믿어줘요. 저는 눈을 뜨고 진태 씨를 봤습니다. 당신 진짜 사장 맞아요? 진태 씨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맞아요. 그럼 증명해줘요. 내일 같이 가요. 왜 자꾸 그래요? 날 못 믿어요? 진태 씨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할수록 말이 바뀌고 확인하려고 하면 화를 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진태 씨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이 깬 상태였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눈을 뜬 참이었죠. 천장을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여보라고 뜨더라고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지금 통화돼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평소보다 더 다급했죠. 네. 이번만 넘기면 돼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들었어요. 진태 씨가 계속 말했죠. 2,000만 원만 빌려줘요. 이번 주 안에 갚을게요. 큰 예약이 들어와서 입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2,000만 원이라고요. 지난번에 1,000만 원 요청했을 때도 안 줬는데 이번엔 2,000만 원이라고요. 저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도 안 돼도 아니고 그냥 통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1,000만 원도 거절했는데 이번엔 액수를 2배로 늘렸네요.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파리했어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눈밑이 까맣게 변했죠. 가방에 휴대폰 충전기, 신분증, 통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을 잠그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진태 씨가 처음 일한다고 했던 그 펜션으로요. 주소는 예전에 펜션 홍보 전단지에서 봤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켜서 주소를 입력했어요.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나왔죠.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죠.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지나갔어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산이 지나가고 논밭이 보였다가 사라졌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진태 씨가 정말 사장이면 어떡하죠? 제가 의심한 게 미안해질 텐데요. 그런데 만약 아니라면요? 그럼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 걸까요? 펜션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조금 걸었어요. 입구에 바다뷰 펜션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죠. 주차장에 차가 서너 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서 로비로 들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왔죠. 프런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화장이 깔끔했고 제복을 입고 있었죠. 저는 손님처럼 들어갔습니다. 프런트에서 사장님을 찾지 않았어요. 대신 그냥 둘러봤죠.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흰색 소파가 놓여 있고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벽에는 펜션 안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봤어요. 복도 입구가 보였죠. 객실 이렇게 화살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객실 문이 쭉 있었어요. 201호, 202호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죠. 복도를 따라 걷는데 청소 카트가 보였습니다. 파란색 카트였어요. 그 옆에 진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제 발이 멈췄습니다. 진태 씨는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고무 장갑을 끼고 있었고요. 손에는 노란색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청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달랐어요. 옷차림부터 달랐죠. 진태 씨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청소 카트에는 세제통, 걸레, 쓰레기 봉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객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소매를 걷어올린 상태였죠. 진태 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203호부터 밀고 내려가요. 오늘 체크아웃 늦어요. 진태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평소 제게 말하던 목소리와 달랐어요. 진태 씨는 청소 카트를 밀고 203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는 복도를 걸어가며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진태 씨 뒤에서 멈춰 섰어요. 진태 씨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여보,
진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어요.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죠. 여긴 왜 왔어? 목소리가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걸레를 든 손이 떨렸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사장이라며. 진태 씨는 급히 일어서서 제 팔을 잡았어요.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힘이 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진태 씨를 봤죠. 내가 운영을 맡은 거야.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니까.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겹게 들었던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요. 그때 아까 그 젊은 남자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옆에 젊은 여자도 함께 있었어요. 프런트에 있던 그 여자였죠. 두 사람이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젊은 남자가 물었어요. 표정이 의아한 것 같았죠. 진태 씨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젊은 여자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뭐 도와드릴까요?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입을 열었죠. 죄송한데요. 이분이 여기 사장이신가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사장이에요. 이분은 청소 맡아주시는 분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청소 맡아주시는 분이라고요. 사장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이라고요. 진태 씨는 바로 또 거짓말을 갈아 끼웠어요. 아, 제가 청소도 겸하고 운영도 하는 거예요. 실무를 제가 다 맡아서요. 그러니까 공동 운영인 거죠. 젊은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운영은 저희가 하고 아저씨는 청소만 맡으셨잖아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진태 씨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거짓말이 계속 들통나는데도 또 다른 말을 꺼냈어요. 내가 초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운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분이 있다고요. 젊은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전액 투자했고 아저씨는 시간당 10,000원 받고 청소만 해주시는 거예요. 지분 같은 거 없어요. 시간당 10,000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진태 씨가 시간당 10,000원 받는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표정만 굳고 등을 돌려서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진태 씨가 뒤에서 여보, 잠깐만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로비를 지나 자동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주차장까지 걸어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까지 겨우 걸어가서 앉았어요.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진태 씨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어요. 작업복을 아직 입고 있었죠. 선희 씨, 들어봐요.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진태 씨를 봤습니다. 말없이 봤어요. 당신 청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시간당 10,000원 받고 청소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진태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돼서 팔았어요. 그 뒤로 청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돈 벌려고요.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거짓말이 끝이 없네요. 아까는 공동 운영이라더니 지금은 또 사장이었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상황이 복잡했던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사장이었다가 청소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멀리서 오는 게 보였어요. 진태 씨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나요. 선희 씨, 제발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안 들어요. 버스에 올라타고 창밖을 봤어요. 진태 씨가 밖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로요. 버스가 출발했고 진태 씨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앞을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도 사과가 아니라 새 거짓말부터 꺼내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는 말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이 조용했어요. 진태 씨는 아직 안 들어왔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저는 감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죠. 지금부터 뭘 해야 하나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언제 얼마를 이체했는지, 어떤 이유로 돈을 달라고 했는지요. 300만 원은 예약 취소 때문에, 500만 원은 자재값 때문에라고 했죠. 총 800만 원을 줬습니다. 1000만 원과 2000만 원은 거절했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서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은 서류를 주며 설명해 줬습니다. 협의 이혼이면 서류 작성하고 접수하면 되고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가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펜으로 메모하면서 물었죠.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직원이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신분증, 이혼 사유 증빙자료 저는 하나하나 적었어요. 증빙자료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금전 관련이시면 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요. 사기나 거짓말이 있었으면 그 증거들이요.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앱을 켜서 이체 내역을 캡처했어요. 300만 원, 500만 원 날짜와 시간까지 전부 찍었습니다. 합계는 800만 원이었어요. 그걸 문서 파일로 정리했죠. 진태 씨한테서 온 문자 메시지도 전부 캡처했습니다. 이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다음 달에 갚을게 같은 문자들이요. 스크롤을 내리면서 캡처하는데 문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매번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계속 돈을 요구했던 거죠. 통화 기록도 정리했어요. 언제 전화했고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요. 펜션 주소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장들이 한 말도 적었어요. 청소 맡아주시는 분 시간당 10,000원 이런 것들을요. 정리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누굴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제가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는 거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제 판단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틀 뒤 저녁, 진태 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진태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예요. 문 좀 열어줘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진태 씨는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현관으로 들어오려는데 저는 막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왜요?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죠. 부부잖아요. 안 돼요. 진태 씨는 한숨을 쉬며 복도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선희 씨,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듣기만 했어요. 진태 씨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처음엔 사장이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동업자가 배신해서 제 지분을 빼앗긴 거예요. 계약서에 사기를 쳐서요. 또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엔 사업이 안 돼서 팔았다고 했는데 이번엔 동업자한테 배신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돈 벌려고요. 생활비라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요. 사장이었다가 청소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창피해서 못했어요. 진태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변명이 끝없이 나왔어요. 동업자 이야기, 사업 실패 이야기, 빚 이야기, 가족 이야기. 제가 한 번만 질문을 던지면 진태 씨는 또 다른 대답을 꺼냈습니다. 선희 씨,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럼 돈은요? 제가 준 돈은 어디에 썼어요? 생활비요. 제가 빚이 있어서 갚았어요. 카드값이랑 대출이요. 펜션 자재값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약 취소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맞아요. 빚 중에 펜션 관련 빚이 있었어요. 그걸 갚은 거예요.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나가요. 선희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안 돼요. 기회는 없어요. 저는 현관으로 들어가서 짐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진태 씨 짐이었어요. 며칠 전에 미리 싸둔 거였죠. 옷, 세면도구, 신발 전부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가방을 복도에 내려놓고 말했어요. 짐 가져가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선희 씨, 이러지 마요. 우리 부부잖아요. 법적으로 부부라고요. 저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나가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어요. 진태 씨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희 씨, 문 열어줘요. 제발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로 걸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진태 씨가 간 것 같았어요. 저는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죠. 진태 씨가 가방을 끌고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작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했어요. 진태 씨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화장실 칫솔, 면도기, 수건방에 걸려있던 옷들도 전부 박스에 담았어요. 박스를 현관 옆에 쌓아뒀죠. 나중에 가져가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진태 씨한테서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변호사가 정리한 자료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빙이 잘 돼 있네요. 협의 이혼 신청해보고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재판으로 가면 돼요.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진태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희 씨,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줘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진태 씨는 이틀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다시 시작하자 같은 말들이었죠.
저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이 협의 이혼에 동의했다고요. 조만간 서류 접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끝이 보이니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빨래했어요. 예전처럼 누군가를 챙기지 않았죠. 비타민도 한 알만 꺼내고, 밥도 한 공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나중에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확인했어요.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물었죠. 기록하고 증빙하고 의심이 들면 멈췄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서 물었어요. 너 괜찮아? 많이 힘들지?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괜찮았어요. 슬프진 않았거든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실수를 했고 정리했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 나갔어요. 오랜만이었죠. 친구들이 야, 오랜만이다. 어디 아팠어? 하며 반겼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요즘 어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아. 혼자. 친구가 힘들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더라.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은 다시 올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알아요.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걸요. 확인하고 기록하고 의심이 들면 멈춰야 한다는 걸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괜찮았습니다. 조용한 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 거예요. 혼자서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